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3세기란 서기 201년에서부터 서기 3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3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세기경 이제는 후한이란 나라가 국가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군벌과 호족들이 흥기하여 각축전을 벌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삼국지 세계로 접어듭니다. 이 중 조조가 황제였던 헌제를 옆에 끼며 정통성을 자처했고 북방의 여러 군벌들을 하나둘 제거했죠. 3세기가 되면 삼국지 세계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격렬해지는데요.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던 군벌은 원소였습니다. 서기 200년 딱 3세기의 시작을 알릴 때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세력을 굴복시켰습니다. 북방을 제패한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제갈량이 중재하여 유비와 손권의 연합이 서기 208년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물리치며 조조의 남진을 저지했습니다. 다만 219년 손권이 관우가 지키고 있던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이면서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깨졌습니다. 조조사 후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220년 결국 후한의 황제 헌주로부터 선양의 형태로 황제에 즉위하며 후한은 완전히 멸망했고 조비는 위나라를 선포했죠. 선양이란 중국 전설 속에 전해지는 양의 계승 형태로 동양에서 최대 명군이라 불리는 전설 속의 인물 요와 순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세습이 아닌 능력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조비의 선양은 과거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전한의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선양이었죠. 유비는 조비의 위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기 221년 중국의 서남쪽에 촉한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유비는 동생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며 손권이 있는 강동으로 향했지만 222년 이릉대전에서의 패배로 실패하고 말죠. 223년 유비가 죽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촉한의 2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229년 강동의 손권도 황제에 등극하며 오나라를 선포하자 이로써 중국은 완전하게 3등분 되었죠. 촉한에서는 유비의 의지를 이어받은 제갈량이 오나라와 동맹을 회복하고 228년부터 234년에 이르러 5차례에 걸쳐 위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북벌을 떠났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이었던 오장원에서 서기 234년 사망하죠. 서기 236년 오나라의 손권이 한국의 고구려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같이 위나라를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고구려의 11대 왕이었던 동천왕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위나라와 연합해 238년 위나라의 사마이와 함께 위나라에 적대했던 요동의 군벌을 같이 토벌했죠. 그런데 더 욕심이 났던 고구려의 동천왕은 242년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서안평을 점령하였습니다. 고구려는 1세기부터 요동에 대한 진출 의욕을 보였죠. 요동에 대한 고구려의 야망의 위기감을 느낀 위나라에서 서기 246년 장수 관구검을 보내 고구려를 침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수도가 함락될 만큼 고구려 역사상 처음 겪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피신가했던 동천왕이 전열을 가다듬고 순노부 및 옥저의 병사들을 동원해 위나라군을 무찔렀습니다. 249년 위나라에서는 사마이가 황족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는 고평릉의 사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사마이의 아들들이 위나라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위나라를 좌지우지했는데 이때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가 종해와 등해를 촉한으로 보내 서기 263년 촉한을 멸망시켰습니다. 266년 사마소의 아들이자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결국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중국 사상 세 번째 선양의 형태로 황위를 빼앗으며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서기 280년 진나라는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며 삼국지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통일 직후 팔왕의 난등의 내분으로 급격하게 쇠퇴하였죠. 고구려는 3세기 중반 관구검의 침입을 받은 이후로 다시 회복하면서 착실히 내실을 다졌습니다. 3세기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무섭게 성장세를 보인 국가가 바로 백제였습니다. 아직까지 백제는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마한의 여러 부족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 중 마한을 주도하던 맹주국은 서울에 있던 백제가 아니라 익산에 있던 목지국이었습니다. 다만 서기 246년 딱 고구려가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을 받았을 때였죠. 이때 목지국을 포함한 마한의 부족국가 연합이 당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 걸쳐 있던 중국의 자치행정정부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기리영 전투인데 기리영 전투의 결과는 마한 연합의 패배였습니다. 워낙 큰 패배를 겪은 만큼 전투를 지휘하며 그간 마한의 맹주 역할을 하던 목지국의 영향력이 크게 쇠퇴했습니다. 백제의 경우 기리영 전투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이 분분하지만 참여를 했어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기리영 전투의 패배로 목지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당시 백제의 8대 왕인 고이왕이 백제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한강 유역 전체로 백제 영토를 넓혔고 서기 260년 육좌평 제도를 비롯해 중앙 관제 개혁을 단행하고 공복을 제정하며 중앙 집권화를 꾀하였고 3세기 백제는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신라는 10대 내해 이사금에서부터 14대 유래 이사금 때까지가 3세기에 해당합니다. 신라는 8대 아달라 이사금 이후 석시 세력에서 이사금을 배출했는데 서기 262년 김할지의 후손인 김미추가 13대 미추 이사금으로 등극하며 최초의 김씨군주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석시와 김씨가 서로 경쟁하며 이사금이 되었죠. 그간 일본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3세기까지 일본은 야요이 시대, 즉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3세기부터 일본은 고훈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 일본 열도에서는 약 30여 개의 쿠니라고 하는 작은 국가들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했던 쿠니는 지금의 교토 오사카가 있는 기나이 지역의 야마타이 쿠니였고 야마타이 쿠니는 가야 등 한반도의 남부 세력으로부터 문물을 들여오고 있었죠.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했던 파르티아가 있었고 1세기경 로마 제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세기부터 박차게 로마 제국과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결정적으로 3세기 초 217년 니시비시 전투로 파르티아는 그 어떤 전투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24년 옛 페르시아가 처음 탄생했던 이란의 남부 파르사 지역에서 사산 가문이 흥기하여 불의 제사장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아르다시르 1세가 페르시아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부활한 이때의 페르시아를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죠. 같은 해 224년 사산조 페르시아는 로마와의 싸움으로 빈사 상태가 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동쪽에 인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엄청난 상업적 부와 간다라 미술 양식으로 바탕으로 불교 문화를 발달시켰던 인도 서북부의 쿠시안 왕조는 3세기경 이란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사산조 페르시아의 복수국이 되어야만 했죠. 이제 서양 로마 제국의 3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2세기경 오현제 시기에 팍스 로마나라 불릴 정도로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강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최전성기를 이루었지만 2세기 후반 우리에겐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잘 알려진 17대 황제 폭군 콤모도스의 등장 이래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콤모도스 이후 로마 제국 내 군부의 입지가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로마 제국은 그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각 지역별 주둔하고 있던 부대별로 거의 군벌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서기 235년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유럽 중부의 게르마니아 정복 전쟁에 나서던 중 리더답지 못한 행보를 보이며 군인들이 전부 황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게르마니아의 로마 군단이 막시미누스 트라쿠스를 새로운 25대 황제로 옹립하고 24대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각 지역별 로마의 군단끼리 끊임없이 내전을 벌이며 각 군단별로 지지하는 황제를 새로 황제로 옹립하는 이른바 군인 황제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내전을 치르던 로마의 군단들은 크게 3개, 로마 중심의 이탈리아 본토, 게르마니아라고 불리우는 유럽 중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있는 로마의 동방 군단들이었죠. 군단끼리의 내전에서 각 군단들은 호전적인 이민족들을 입대시켰고 점점 더 로마 제국의 지방 지배력은 약해졌죠. 이후 로마 제국의 군부는 이민족 비율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또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거의 모두가 다 암살되었고 이토록 로마 제국이 내전으로 혼란스러우니 원로원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어 민생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전염병과 거의 모든 방위의 국경지대에서 이민족들의 약탈도 이때다 하고 끊이지를 않았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 군인 황제의 시대를 3세기의 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3세기의 위기간 지칠 대로 지친 로마 제국 내 평민들은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때 크리스트교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답니다. 3세기의 위기, 군인 황제의 시대는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극한 284년 끝났습니다. 100년이 안 되는 기간 24대 황제에서부터 43대 황제까지 이어졌던 것만으로도 로마 제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유추 가능하시죠. 43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금, 화폐제도 개혁 등으로 내정을 안정화시키고 원로원의 기능을 약화시켜 황제의 중앙집권화로 도모했고 로마 제국 군단을 통합해 내전을 중단했으며 이민족들의 침입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넓은 로마 제국을 외세 이민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누기로 합니다. 293년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각 정황제와 부황제를 두어 총 4명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두 정치 체제를 확립하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눈 동서의 로마 제국은 훗날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중부 아메리카에 있던 마야 문명을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멕시코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이 지역을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야 문명은 기원 전부터 작은 도시 국가들로 난립해 있다가 3세기경
고전기라고 부르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서기 250년부터 서기 950년까지 약 700년을 마야 문명 역사상 최전성기, 마야의 고전기라고 부르죠. 고전기 때는 훨씬 더 발달된 문명으로,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많은 도시국가들이 공존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두 도시국가가 현 과테말라의 티칼과 현 멕시코 동남부의 칼라크물이었습니다. 두 도시국가는 라이벌로 고전기 시대의 마야 문명을 주도하였죠. 이 두 국가를 꼭 기억해주세요. 10세기 다룰 때 재등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면 다음번엔 4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